자, 그리고 계속해서 발칸반도의 그 발전, 발칸반도 역사에 미친 제국이 또 계속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특히 아주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바로 이 오스만 제국이에요. 영어로는 뭐 오토만 엠파이어라고 하는데 오스만 1세가 1299년 그 통치를 시작하는데 그때 이후가 아주 이 제국의 이 이슬람 제국의 전성기가 되기 때문에 오스만 가문의 이름을 따서 통치자의 이름을 따서 오스만 제국이라고 부르죠. 이게 뭐 어느 나라인가요? 오늘날의 터키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오스만 제국 또는 뭐 오스만 투르크, 투르크족인 거죠. 이네들이. 여기가 오늘날의 터키인데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편의상 이 수업 시간에 오스만 제국이라고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이제 지도가 있죠. 오스만 제국이 그 영토와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이제 판도를 그린 지도인데 이게 가장 짙은 지역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1300년경에 오스만 1세가 여기서 아나톨리아 지역 또는 소아시아 지역인데 여기서부터 오스만 투르크가 영토를 점점 확장해 가면서 궁극적으로 이 발칸반도죠. 이 그리스가 여기 있고 발칸반도까지 진출을 하면서 여기를 다 지배 영역으로 이제 확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연한 연두색 부분이 1683년, 83년, 즉 17세기 후반인데, 약 그 300, 한 300, 400년 후에는 이 지중해 지역을 다, 오스만 제국의 영토로 확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벌써, 이게 한 그 15세기경부터 발칸반도에 진출을 했는데, 이후, 이후 약 20세기 초까지, 그러니까 500년 동안 이 발칸 반도, 발칸 지역에 이슬람 제국이 이렇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발칸 국가들과 그 오스만 제국과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라고 해서 1867년에 만들어져서 1차 대전이 끝나는 1918년까지 존재했던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이거는 곧 아까 얘기했던 그 이제 합스부르크 어떤 공국에서 발전된 그 오스트리아 국가가 어떤 제국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옆에 헝가리를 계속, 여기가 바로 이제 오스트리아 수도 빈이죠. 비엔나 또는 그 독일어로는 빈, 여기가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인데 여기까지 헝가리하고 연합을 하면서 발칸 지역에도 영향을 좀 미쳤죠. 그래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어떻게 발칸 지역에 영향을 미쳤나? 그 다음에 러시아 제국. 러시아 제국은 여기 같은 슬라브인으로서 아, 여기 보면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여기 이제 발칸 지역에 이제 영향을 미치던 그 시기, 여기 당시에는 오스만 투르크가 여기 이제 세를 계속 이 지역을 점령하고 있던 시기인데 그때 어떤 관계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 러시아 제국은 뭡니까? 러시아 제국은 이 발칸 지역, 여기하고 관련이 깊어요. 다 여기에 유고슬라비아 지역, 이제 구유고슬라비아죠. 벌써 다 해체됐고 지금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뭐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뭐 마케도니아, 뭐 코소보, 뭐 이렇게 다 이제 각각 작은 나라로 이제 다 나누어졌는데, 이런 남슬라브족들, 불가리아도 이러한 남슬라브족이고 여기는 이제 서슬라브족이 되겠죠. 체코, 또 이제 폴란드, 그리고 이거는 동슬라브족인 거죠. 러시아인들. 그래서 같은 다 슬라브족인 거예요. 그래서 문화적으로도 언어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공통점을 내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러시아가 강대국이 된 이후인 18세기 초 이후부터 이쪽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행세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건 잘 알다시피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이 공산주의 정권이 동유럽 국가에 다 들어섰죠. 그래서 발칸바도도 예외도 아니죠. 이 당시에 그 이 유고슬라비아의 뜻은 슬라브족의 연방, 유고, 뭐 그런, 남슬라브족이군요. 육 하면은 이게 남이란 뜻이에요. 그 슬라버로 유고. 그래서 유고슬라브 하면 남슬라브 국가 이런 뜻인데, 또 불가리아도 이 공산주의 국가였고 사회주의 국고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 체코 뭐 그다음 알바니아 이게 다 공산주의 국가였어요. 그럼으로써 공산주의의 모국인 소련의 영향을 많이 이제 받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러시아하고 또는 소련하고 이 발칸 국가하고의 관계 이건 20세기 2차 대전 이후 주로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영향을 미치는지 영향을 받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상당히 복잡하죠? 발칸 반도가 복잡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지도에서 보듯이 이 발칸 반도에 있는 나라 이게 이제 오늘날의 그 지도인데 총 12개 국가예요. 근데 이 수업에서는 이제 터키도 발칸 반도에 약간의 그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쪽이 이쪽이 이제 본 터키 영토인데 발칸버드 이렇게 보듯이 조금 그 영토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발칸의 오늘날 그 국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터키는 제외하고 그리스를 포함해서 이 발칸 외교사 시간에는 주로 이 지역 국가들, 물론 이제 터키하고 관련, 아까 얘기했던 오스만 제국하고 관련도 공부할 텐데,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발칸 반도에는 그리스 포함해서 터키는 빼고 12개 국가로 이루어져 있어요. 인구는 6,500만 명입니다. 한국의 인구가 5,000만 명인데 이 면적, 우리나라 남한의 면적은 불가리아하고 거의 비슷해요.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총 한국의 6배 넓이 나라의 인구는 우리나라보다 이제 조금 더 약 1,000만 명, 1,500만 명 더 산다는 건데 그럼 이 국가들의 각각 개개인의 인구가 상당히 작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상당히 적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발칸 반도의 그 12개 국가 중에 최대 인구를 가진 나라는 루마니아예요. 2천만 명. 그다음 최소의 인구를 가진 나라는 여기 몬테네그로 62만 명인 거죠. 그리고 이 종교는 상당히 혼재되어 있어요. 정교, 그리스 정교라고도 하죠. 또는 동방정교. 왜 동방정교냐? 여기 이제 로마 제국 때 요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로마가 여기 있을 텐데 여기가 이제 서로마였고 여기서부터는 동로마 제국이었잖아요. 그래서 동쪽에 있다. 동쪽에 이제 있는 정교, 그리스 카톨릭하고는 좀 다른 그런 정교다. 그리스에 기반한. 그래서 이제 그 동방정교 이렇게 얘기하죠. 동방정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정교 인구가 있어요. 그리스, 불가리아, 또 루마니아도 정교 국가예요. 한 70%, 80% 인구의 70%, 80%가 정교를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르비아, 또 그 마케도니아, 또 몬테네그로 이거 다 대다수의 주민들이 여기 있는 많은 주민들이 정교를 신봉하죠. 그런가 하면은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는 또 카톨릭이에요. 카톨릭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단 그 카톨릭의 본산지 로마하고 또 그 국경을 접하고 이탈리아하고 국경을 접하고
이 나라가 오스트리아죠. 이 나라가 헝가리예요. 둘 다 카톨릭 국가예요. 지리적으로 인접했으니까 카톨릭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겠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여기도 또 같이 지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 지역은 또 카톨릭이고 발칸의 북쪽 지역은 카톨릭이고 그런가 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약 500년간 오스만 제국이 이 발칸 지역을 통치하면서 이슬람 인구도 또 이슬람을 믿는 인구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스니아라든지 알바니아, 코소보 이런 데는 회교 인구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다 뭐 투르크인들이냐? 여기 그 터키 사람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다 슬라브인들이고 여긴 알바니아인들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교를 믿지 않고 회교를 믿는 거죠. 이슬람교를 믿는 거죠. 왜 그렇게 됐는지는 우리가 차차 이제 배워 나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민족으로 보면은 이런 사람 여기 불가리아나 뭐 세르비아, 크로아시아, 슬로베니아 다 슬라브계예요. 아까 얘기했죠. 남슬라브인들. 물론 이제 그리스인들도 아니죠. 터키인들도 아니고 남슬라브인들. 여기는 서슬라브, 여기는 동슬라브, 러시아, 우크라이나, 동슬라브인들이죠.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제 동슬라브인데 슬라브계고 루마니아는 라틴계예요. 라틴계. 이쪽 그 이탈리아, 로마, 스페인, 프랑스 이쪽처럼 라틴계입니다. 이 서유럽 국가처럼 라틴계예요. 그리고 알바니아 같은 경우는 독특하게 일리리아인 그런 개고요. 언어는 이제 슬라브족들은 슬라브 언어를 쓰지만은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로망스예요. 슬라브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처럼 그 로망스 계열 언어로 프랑스하고 상당히 문화적으로 동질성이 강하죠. 그런가 하면 그리스는 또 그리스어를 쓰죠. 이 라틴어도 아니고 슬라브어도 아닌 그리스, 그리스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은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을 듣고 뭘 느꼈나요? 발칸 반도의 그 어떤 문화, 언어, 민족, 종교의 다양성, 그리고 혼종성, 그리고 여기 불가리아라고 해서 여기 뭐 모든 불가리아 인구들이 다 정교를 믿고 또 다 슬라브 계통 인구고 그렇지 않아요. 여기 다 밀접했기 때문에 카톨릭 교도도 여기 좀 모여서 살고 또 저 회교 인구도 좀 모여서 살고 그래서 국경선하고 그 민족하고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남한, 대한민국 하면은 뭐 98% 이상이 다 그 요즘은 조금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다르지만은 다 한국 사람인 거죠. 하지만 유럽 여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발칸 반도, 발칸 지역의 국가들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라 그래서 다 보스니아인이고 여기 이제 주로 회교 국가인데 회교권인데 다 회교만 믿고 그러지는 않다는 거죠. 인구의 상당수가 회교를 믿지만 가톨릭교도도 있고 정교도도 있고 그렇게 종교로 봤을 땐 그렇고 또 슬라브인들도 살고 또 그 라틴계 인구도 살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복잡하다는 거죠. 이것은 곧 뭘 의미하냐면은 어떤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민족주의가 발흥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서로 각 한 나라에 있는 다양한 민족끼리 그 마찰 충돌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거죠. 종교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이러한 상황이 에 이제 봉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면 알겠지만 발칸 반도 내 이런 다양한 문화, 다양한 민족, 다양한 종교 이런 것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동질성을 갖기가 상당히 어렵고 여러분들 뭐 이미 아시는 학생도 있겠지만 사회주의 시대 때는 여기가 1945년 2차 대전 종전 후에 여기가 다 사회주의 국가화 됐는데 그리스 빼고 터키 빼고 이 사회 그때는 좀 동질성이 있었어요. 이데올로기적으로. 하지만은 이 지역을 하나로 묶는
사회주의 정치 체제가 무너지면서 1989년부터 무너지면서 각기 발응하기 시작한 게 이제 민족 문제인 거죠. 민족 갈등이 일어나고 종교 갈등이 일어나서 여기가 아주 특히 이제 쑥대밭이 된 거죠. 그래서 상당히 그 혼란스러운 1990년대 이거를 거쳤다. 우리가 그런 거를 나중에 배우겠지만 지금 첫 시간에 제가 한번 자, 여러분, 전에 전 슬라이드 설명이 약간 잘렸죠? 끝에. 제가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는 그 잘린 부분은, 이제 오리엔테이션으로 발칸 지역이 이렇게 복잡하고, 혼재돼 있다. 어떤 혼종성을 띠고 있다. 이런 거를, 미리, 이렇게 큰 프레임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발칸 외교사를 배우니까, 과연 발칸 반도, 발칸 지역은 뭘 얘기하는지 한번 그거를 정의하고 지나가야겠죠? 자, 왼쪽에 이 그림을 보면은, 이게 발칸 반도를 이렇게 학자들은 지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지리적인 측면하고, 문화적인 측면하고 약간 다른데, 그건 이제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발칸 반도를 나누는 기준은 여기서는 강이에요. 주로 많이 강을 기준으로 지리적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여기 보면은, 어, 여기 이제 쿠파 강이 흐르고, 여기는 사바 강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다뉴브 강이 이렇게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흐르는데 이 강을 따라서 쫙 강 이남 지역을 지리학자들은 발칸 반도로 이제 정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여기는 평야가 많지가 않아요. 주로 다 산악지대입니다. 그래서 농경지도 많지도 않고 그래서 상당히 삶이 그 척박한 측면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전쟁이 일어나면은 또 공격하는 자한테는 또 쉽지는 않았죠. 산악지대에서 싸워야 되고 또 이러한 침략자에서 맞서 싸우는 사람들은 유리한 점도 있었죠. 산으로 숨어 들어가서 그 게릴라전을 펼치고. 예,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보다시피 발칸 반도 하면은 이 세 개 강, 쿠바, 사바, 다니브강 이남 지역을 지리적으로 발칸 반도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경계가 좀 애매모호해요. 모든 것이 문화를 얘기할 때 그 칼로 그 물을 베듯이 이렇게 딱 나눠지지가 않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바로 파란 굵은 선 왼쪽 지대하고 똑같죠. 이게 지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발칸 반도인데 여기 이제 구분 설명에도 있듯이 여기가 이제 발칸 반도인데 여기 이 북쪽의 이 지역 살색 지역 여기도 발칸 지역하고 문화적으로 동질성을 지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그 이제 슬로베니아, 뭐 크로아시아 이쪽이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루마니아, 여기 이제 몰다비아 이렇게 되고 오스트리아고 헝가리인 거죠. 그래서 이 지역도 발칸 지역과 문화적인 동질성을 지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굵은 선 내에서의 남쪽, 이 그리스, 그리고 여기 터키 지역도 발칸 지역과 어느 정도 그 정치적인 아이덴티티, 정치적 동질성을 우리가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리적으로는 이렇게 이것이 발칸 지역인데 그 남쪽과 북쪽 지역도 우리가 넓게는 발칸 지역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본 수업에서는 이 남쪽 지역 그리스 지역은 많이는 안 다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 불가리아과의 또 그리스 역사 시간은 또 따로 있죠. 그래서 그쪽 시간에서 많이 다루니까 그리스도 약간은 설명하겠지만 그리스 이외의 국가 간의 어떤 관계 또는 그 문명, 문명이 이 발칸 지역에서 어떻게 충돌하고 또
조화롭게 섞이는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치적 동질성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뭘 의미하겠어요? 정치적 동질성. 바로 이제 정치 체제, 정치 문화, 정치적 경험 뭐 이런 걸 얘기하겠죠. 그래서 그 한 예가 아까 얘기했듯이 1945년 2차 대전 후에 발칸 지역은 대부분 다 그리스 빼고 다 사회주의 체제를 경험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점에서 이 사회주의 문화, 사회주의 시스템 이거를 운영했다라는 그런 어떤 동질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치적 동질성을 지닌다고 설명할 수 있겠죠. 자, 요거는 앞 슬라이드하고 연장된 거예요. 여기 좀 더 자세히 여기 이제 사바강 그리고 다뉴브강 그렇죠? 이 지도에는 그 쿠파강은 여기 표시가 안 되는데 쿠파강이 이쯤 있죠. 그래서 쿠파, 사바, 다뉴브강 이것이 이제 발칸 반도와 그 북쪽 지역을 나누는 지리적 경계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언어적인 구분인데 이쪽이 다 슬라브 민족들이고 남슬라브어를 써요. 여기는 이제 진한 회색은 다 이것도 같은 슬라브 민족인데 여기는 동슬라브, 여기는 서슬라브. 그래서 서슬라브, 동슬라브, 남슬라브, 발칸 지역은 주로 남슬라브 계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뭐 참고적인 그림으로 여기가 그리스가 여기 있죠. 그래서 이제 발칸 반도의 이 남쪽은 그리스의 영향을 상당히 문화적으로 받았다고 학자들이 보고 있고 또 이 북쪽 지역은 아까 얘기했듯이 헝가리, 오스트리아 다 이제 카톨릭 문화권이죠. 카톨릭 하면은 이제 라틴 문화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 옛날에 그 로마 제국 때 그 서로마 쪽은 라틴 문명권이고 동로마 쪽은 그리스를 중심으로 그리스 문명권인 거죠. 그래서 발칸 반도 내에도 이렇게 라틴과 그릭 문명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자, 이제까지 그 우리가 발칸 외교사를 공부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발칸 지역의 특수성, 문명, 종교, 민족, 언어의 어떤 혼종성, 그리고 그 지리적 특성, 또 문화적 특성, 그러한 또 그 역사적 경험, 이러한 거를 우리가 개괄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발칸 외교사를 이제 수강을 결정했는데, 왜 이 수업을 듣기로 결정했어요? 왜 역사를 알아야 됩니까? 이 수업은 이제 외교사인데, 우리가 사실 1학년 수업에서 이제 외교에만 한정지어서 국가 간의 국가 관계 이것만 한정지어서 수업을 하면 어떤 조약이 몇 년도에 맺었고 뭐 또 전쟁을 몇 년도에 행했고 하면 첫째 재미가 없죠. 그리고 되게 조금 그 narrow down 된 접근법이에요. 되게 이제 협소한 접근법이라서 그런 거는 좀 고학년이 돼서 배우면 좋고 이 저학년 특히 신입생 때는 발칸 지역에 발칸 지역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브로드하게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명 간의 어떠한 관계라든지 이런 식으로 문명 간의 충돌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보겠다고 내가 강의 계획서에도 써놨죠. 예.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역사 학문 중에 한 분야인데, 그럼 여러분들은 왜 역사를 공부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어야겠죠. 그럼 과연 역사란 무엇인가? 이거부터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해보면, 그 유명한 E.H. 카라는 영국 사학자가 있죠. 아마 여러분들 학교 들어오기 전에 읽었던 학생도 있을 거예요. 유명한 책을 썼죠. 역사란 무엇인가? E.H. 칸은 이 책에서 이렇게 대답하죠. 역사라는 것은 바로 과거와 현재의 대화이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이거는 바로 그 다음 이 명언에 답이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칼 베커는 어떤 사람이 당신은 왜 역사를 공부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오늘 아침 나한테 배달된 조간신문을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합니다. 물론 오늘날 여러분들 종이신문을 받아보는 사람이 많지는 않죠. 다 인터넷으로 이제 받아보는데 한 10년 전만 해도 대부분 다 이제 종이신문을 봤죠. 그래서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은 신문을 딱 펼쳐보면은 그 뭐 정치면, 외교, 국제면, 사회면, 문화면 보면 많은 이제 그 기사가 있는데 그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국내에서, 국외에서,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 또 뭐 이벤트, 이러한 것들을 이제 기사를 보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로 이 두 가지를 연계시킨다면은 역사는 바로 과거의 것만이 아니라 그 오늘날의 이 현상, 오늘날의 현상은 이게 오늘날의 뭐 갑자기 어제 또는 1년 전에 일어난 일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 수십 년 또는 심지어 수백 년 전의 일들과 다 영향을 맺고 그 사건의 영향을 맺어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변형돼서 나타난 또는 그의 영향을 그 기저에는 받은 그 영향을 깔고 있는 함유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벌어지는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왜냐하면 오늘날 일어나는 이 현상, 다양한 국가 간의 관계, 뭐 이러한 것들, 외교적인 측면 또는 뭐 정치적인 측면, 이것이 다 어제 바로 또는 이 21세기에 바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다 이전 세기하고 다 연관을 갖고 발전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상황, 즉 발칸 반도에 있어서 상황, 발칸 반도의 외교적인 상황, 발칸 반도 국가의 어떠한 발칸 반도에서 일어나는 어떤 긴장, 또 충돌, 마찰 이런 거를 그 발칸 반도 국가 간에 있어서 이러한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역사를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쉬운 얘기 어렵게 했죠? 예, 좀 복잡한데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버뷰를 머릿속에 그리고 그 수업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